자, 미국 대선 토론, TV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대 트럼프, 트럼프 대 해리스 TV 토론 누가 웃을까?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 그리고 유튜버이자 작가인 돈쌤 정현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앨리스 정님께서도 디베이트 30분 본 소감, 해리스가 선생님 같고 트럼프가 핑계대는 학생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만큼 저도 지금 라이브로 계속 보는데 해리스가 생각보다 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왔고 굉장히 여유 있게 굉장히 잘합니다. 저는 트럼프한테 기에 많이 눌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트럼프가 조금 더 뭐 진중함을 강조하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조금 쪼들리는 느낌? 트럼프 후보가 토론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러게요. 기존 같은 경우는 조금 옆으로 삐딱하게 앉아서 이제 그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네. 또는 중간에 말을 자르거나 뭐 이런 형태의 토론들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 중반이긴 하지만 다 듣고 나서 자기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는 형태를 봐서는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트럼프가 바이든 때도 약간 이 마케팅 전략을 아예 바꿔서 그렇죠. 조금 더 경청하고 중도를 아우르고 그리고 극적인 그런 멘트들을 안 하면서 중도를 흡수하자. 이게 전략이었는데 네. 지금 해리스랑 이렇게 비교돼서 나오다 보니까 해리스가 좀 젊은 느낌의 에너제틱한 느낌이고 네. 트럼프는 오히려 더 나이 든 느낌을 확 받아요. 일단 뭐 사진만 봐도 네.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예전에는 이제 바이든 때문에 굉장히 좀 4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지만 좀 젊어 보였었는데 이제 실제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무기였던 게 이제 자기한테 이제 칼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제야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그 지난 대선 트럼프가 이겼을 때 대선처럼 네. 좀 그냥 사실 좀 매너가 없어 보일 정도로 이렇게 토론 태도가 이제 문제가 될 정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바이든하고 토론할 때 그 부분을 보완했었는데 바이든이 또 그때 너무 좀 무너지는 바람에 트럼프가 생각보다 좀 승리를 했었던 걸로 보여요. 6월 27일 날 첫 번째 토론에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은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해리스 후보가 사실 그렇게 말 잘하는 후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TV나 이런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언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굉장히 이거 연습된 것 같아요. 한 5일 정도 모의로 했다고 하는데 그 자기의 의견도 얘기하지만 트럼프에 대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좀 자기한테 투영하는 듯한 예, 그런 좀 전략인 게 지금 저도 좀 휴대폰으로 보고 있는데 예,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의외죠. 오히려 그렇죠. 네. 해리스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좀 기가 눌리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근데 했는데 룰이 보니까 2분 이야기하고 2분 또 반박하고 또 1분 추가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예전처럼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는 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준비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준비됐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룰은 지금 현재 좀 만들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그게 좀 본의 아니게 해리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총 맞은 거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어요. 이게 아니 총 맞아가지고 그때까지 좋았는데. 그렇죠. 그때 좀 너무 앞서가지고 뭐 공화당 그 후보 수락 연설 때 그렇게 길게 할 때 보면 이게 후보 수락 연설인지 대통령 취임 연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여유를 가졌었는데 그게 역시 또 세상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라는 게 다시 보이는 거고. 근데 이번에 TV 토론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의외로 별로 안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소문난 잔치에 잔치에는? 먹을 게 없는 게 되지 않았나. 수연 하나는 실제로 해리스 트럼프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해리스가? 후보예요. 네. 그래요? 왜요? 너무 무서워요. 트럼프 후보는. 트럼프 너무 무섭다. 실제로 그래서 그 대선 토론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거를 영문으로 직접 보는 거를 좀 꺼려하시는데 대선 토론 보면 거기는 이제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제네럴하게 이야기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단어들도 엄청 쉽고 굉장히 반복적이어서 분위기 파악하는데 사실 맞아요. 원문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YTN에서는 지금 뭐 동시통역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분위기 파악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대준 대표님한테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결국은 뭐 이따가 이 디베이트가 끝나야 알겠지만 TV 토론 예상 쟁점 및 발언, 네. 해리스 대 트럼프, 경제, 이민, 사법 리스크, 외교 안보, 낙태 이렇게 저희 제작진이 또 CG를 준비를 해줬는데
트럼프 쪽에서는 경제, 지금 대규모 감세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해리스 이 경제 얘기를 아까 초반에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해리스 쪽에서는 트럼프 경제 전략 아무것도 없고 그냥 부자 감세만 해주는 거다 뭐 이런 공격을 막 했었고 이민, 사법 리스크, 외교 안보, 낙태 뭐 등등등 있는데 어떤 게 김대중 대표님 보시기에 가장 좀 중점적이고 표 가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까? 저희 쪽 입장, 한국 주식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네. 민주당과 공화당은 정확하게 그 방향이 다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정책에 있어서도 이제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는 형태이고요. 공화당 같은 경우는 보호무역 정책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이 좀 다르고 금리적 측면에서도 다른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 정책 중심에서의 그 기존 방향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 국내 증시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에서의 경제 정책이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변칙적이죠. 기존의 당의 정책과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그 경제 정책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주가 흐름에 있어서도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재임 시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바마 후보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재임 시간에 국내에서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국내 주식시장에 굉장히 훈풍이 불고 주가 상승할 것으로 다들 예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추구하는 방향의 정책들이 국내에서 바라고 있는 내용들과 많이 결부되는 내용에서의 흐름들을 많이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식시장에서의 내용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보다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서의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흐름들이 오히려 더 좋았다라는 측면을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양자 간에 누가 되었느냐를 판단해 보게 된다면 저는 주식시장은 어차피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전 트럼프 후보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으로는 주식하는 사람 입장으로는 트럼프 되는 게 조금 더 낫다. 네, 돌이켜 보면 트럼프 후보 때 그 미북 회담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모두다가 그때 성사하기 어려울 것 같아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회담을 하겠다라고 나서면서 회담도 성사됐고요. 물론 여러 가지 정책적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결을 보였던 내용들도 있었지만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이런 변칙적인 변동성을 선호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트럼프 후보가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죠. 돈쌤님은 어떠세요? 저 중에서 경제, 이민, 사법 리스크, 외교 안보, 낙태 혹은 기타 다른 것 중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일단 주식시장을 말씀하셨으니까 주식시장을 얘기를 드리면 네.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기 처음부터 했던 게 그 법인세를 38%에서 이제 많이 줄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주식에는 도움이 됐었고, 근데 또 단점도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 분쟁이 시작되면서 사실 상대국이었던 중국보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더 힘들었던 게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 보통 2017년을 생각을 하면 특히 나스닥을 생각을 하면 이제 트럼프에 대한 기억이 좋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근데 문제는 38%일 때하고 지금하고 추가로 감사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건 좀 기대감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본다면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 거죠. 일단 물가 문제, 경제라고 하지만 이제 사실상 물가죠. 네. 그리고 그 예전에 트럼프가 의외로 성공을 했을 때 민주당이 이제 조사를 한 거죠. 왜 이렇게 뒤집어졌나 했더니 이제 소위 말하는 히스패닉계들에게서 의외로 트럼프 지지층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이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해리스 같은 경우도 이제 넘어온 사람들 중에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권을 줄 수 있는 기회까지 주자는 것이고, 트럼프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취임하면 다음 날부터 쫓아내겠다 뭐 이런 것인데, 문제는 먼저 넘어온 히스패닉들이 앞으로 넘어올 히스패닉이 어떻게 보면 같은 일자리를 주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의외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꽤 있어서.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해요. 그렇죠. 네. 화장실 들어가신 분하고 기다리신 분하고 마음이 다른 거죠. 예, 그러다 나만 아니면 돼. 네,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다시금 흑인이나 히스패닉에 대한 보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게 사실 물가 때문이에요. 물가. 그분들이 주급받아 사니까 한 주 벌어 한 주 사시는 분들이라서 물가 상승에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해리스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흑인도 MZ 흑인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오히려 예, 그랬는데 해리스가 딱 되고 나니까 지금 그래도 색깔이 비슷하고 해서 그런지 의외로 지지가 나와 버렸고 경합주 중에 뭐 조지아라든지 펜실베니아나 이런 데는 흑인의 비중이 뭐 30%까지 가는 주가 있어서 의외로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미국 내에서는 첫 번째가 이민 문제다. 이민 문제인데 여기 해리스가 약간의 약점을 갖고 있지 않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뭐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회랑 백악관이 나눠져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야 한쪽 방향으로 못 가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렇게 돼서 트럼프가 되면 이제 상하원을 이제 민주당이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해리스가 되면 상하원을 공화당이 가져가면 사실상 크게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면서 오히려 미국의 대선이라는 큰 리스크가 별탈 없이 넘어갔다라고 돼서 시장에 우호적인 영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첨언을 드리면 네. 이제 경제 정책이 국내 주시장과 가장 연결점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민주공화당의 이제 그 경제 정책적 방향이 달라요.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보편적 부분을 강조하고요. 공화당은 선택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미국에서 돈을 푸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유동성 공급은 시장에 유동성 공급하는 것 자체는 똑같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바이든 정부를 말씀을 드릴게요.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채권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올려서 채권을 매각하고요. 여기 매각된 채권에 대한 유동성이 발생한 재정을 가지고 정부에서 직접적인 그 공급을 합니다. 뭐 SOC 투자라든가 인프라 확대라든가 노후된 전력 설비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식으로 정부가 준비된 자금을 통해서 시장에 직접적인 공급을 하는 형태로의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이때는 금리가 일부 상승, 하락보다는 상승의 여지가 크고요. 달러가 강세 현상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공화당 측면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직접적인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형태로의 진행을 합니다. 트럼프가 좀 특이하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무제한 양적 완화라고 해서 회사에 대해서 회사채를 무제한 사줬고요. 이걸 나중에 소각해버렸죠. 은행에 대해서 은행채를 무제한 사줘서 이걸 소각해버렸다.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두 당 간의 전혀 다른 부분에서의 내용이고요. 여기 이제 법인세 부분도 극명하게 다른 형태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후보의 형태의 그 정책이 주시장에 긍정적일까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에는 두 후보 정책적인 부분들이 다 긍정적이에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외 국내 시장이라든가 신흥국 시장에 대한 형태들을 보게 되면 정부에서 돈을 집행을 해서 직접 정부에서 집행하는 부분보다는 기업의 직접적으로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가 기업에 직접적으로 회사채를 사주는 방법으로 진행이 될 때 이러한 형태가 이제 미국 외국가에 대한 영향들을 좀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공화당의 정책이 조금 결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화당이 좀 더 유리하지만 아까 돈쌤님 말씀대로 의회, 상원하고 하원을 밸런스 있게 균형감 있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도 지금 대표님께서 정책적 방식이 서로 다르다 두 후보가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제작진이 또 준비해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요? 민주당과 공화당의 최근 대선 결과를 좀 정리해준 그런 내용의 자료가 있는데요. 보면 우리나라도 지역마다 조금 선호하는 당이 다른 것처럼 미국도 주마다 선호하는 당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중도인 주도 있는 것 같고요. 이 표를 봤을 때 이번 토론 분위기랑 같이 엮어본다고 한다면 이 토론 이후로 누가 조금 더 여론을 가져갈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도쌤 이런 표들 그리고 미국의 주가 어떤 데를 더 선호하는가를 봤을 때 토론 분위기랑 같이 엮어본다면 이 토론 이후에 누가 더 우세해질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미국 대선은 우리 대선하고 다르죠. 일단은 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뭐 50개 주인데 대선할 때는 7개 주면 보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뭐 캘리포니아에서 나오는 그 트럼프 표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사표가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7개 주에서 이제 결정이 나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이제
남부 쪽이 좀 있습니다. 조지아나 아니면 이런 쪽이 아무래도 흑인 비중이 좀 높아서 민주당이 지금 해리스가 선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트럼프가 얼마나 어루만져 줄지가 좀 관건이고 그리고 가장 인구가 많은 게 선거인단 19명이 있는 펜실베니아일 텐데요. 거기가 흑인 비중도 꽤 높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그 셰일 오일, 셰일 가스를 시추하는 곳이 많아요. 특히 이제 그냥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파쇄술을 해가지고 끌어올리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게 환경 오염이 된다라고 해서 진보 진영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는 이게 에너지 가격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펜실베니아에 이 관련된 직장을 다니는 사람만 12만 명입니다. 네, 그래서 경합주에서 1, 2%로 왔다 갔다 하는 주에서 그 자기의 생사가 관련된 공약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리스가 어디까지 양보를 할 것인가 이런 것 바이든은 살짝 양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그대로 따라갈 것인지 그래서 펜실베니아를 가져가는 게 되느냐 그리고 뭐 조지아나 이런 데서 16명 되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 거기를 어디를 가져가느냐 그리고 이제 미시건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만 보면 사실 미국 대선은 경합주를 가져가면 그냥 무조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 대선 되게 좀 이상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기보다는 특정 주에 몇 명이 골라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돼버렸던 거죠. 예. 근데 그걸 지금 와서 바꿀 수도 없으니까. 근데 저는 TV 토론에서는 그냥 판을 바꾸기보다는 6월 27일 1차보다는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 가고 별 변화 없이 가고 TV 토론은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갈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일단 눈높이가 높아졌는데 여기서는 예전같이 못 가져갈 것이고 그리고 해리스는 준비를 이번에도 5일 동안 일정 다 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점점 가까워지는데 이렇게 또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리고 솔직히 TV 토론 보고 지지자 바꾸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네, 거의 없습니다. 그냥 상대 후보가 얼마나 못하느냐 보고 욕하기 바쁘지 거의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지지 후보는 정해져 있는데 상대 후보를 얼마나 시원하게 이기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지 사실 팀을 거의 바꾸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자조차도 건강에 대해서는 이제 방어가 힘들 정도로 됐으니까 그런 거지. 그 이번은 그래서 저는 뭐 크게 변할 거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라이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트럼프가 약간 좀 졸려 보여요. 네. 약간 지금 이거 나이 못 속이는 저녁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그쵸. 저녁 9시에 하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졸려 보이거나 화나 보이거나. 그 예전에 바이든 그때 네. 저기 저녁에 TV 토론 할 네, 그 때도 약간 하늘 보고 있고 그런 멍 느낌. 때리고 있고 이래가지고 네. 저녁에는 조금 그런데 아침에는 괜찮다 뭐 이런 보좌관들의 이야기가 예, 나이 들으면 이제 아침잠이 있었잖아요. 없어지니까. 트럼프가 조금 졸려 보이는 거 아닌가? 졸려 보이거나 아니면 화나 보이거나. 그리고 예전보다 이제 그 텐션이 조금 내려간 듯한 그런 게 있는. 뭐 해리스가 말하고 있을 때는 눈꺼풀이 무거워요. 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거워 보이시는데요. 좀 눈꺼풀이 무거워 보이는. 어찌됐건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파월은 잘립니다. 사이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네. 트럼프가 이제 메시지를 이제 금리 인상을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상황을 판단해서 인상을 하자라고 했었어요. 네. 근데 파월 의장이 때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봤거든요. 이 충돌됩니다. 통화 정책하고 금리 정책이 파월 의장하고 굉장히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립니다. 그거는. 그럼 여기에 변수가 또 생기겠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지지율이나 요건 TV 토론 보고 나서 그리고 언론의 평가까지 같이 들어봐야 지지율 그렇죠. 변화를 알 수 있는 거라서 사실 지금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우리가 느낌적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고 파월 얘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두 후보가 됨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 이슈가 그렇죠. 금리와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요거 같이 보시면서 관련한 내용들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미 국채 10년 수익률의 선 차트가 지금 보여지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2000년 이후에 각 행정부 별로의 금리 상황에서의 이 선 차트로의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첫 번째로 2000년 초반에서 2019년까지 조지 부시 2세가 이제 집권했었죠. 이때 공화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년부터 17년까지는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보가 지난 2017년부터 21년까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 재임 중에 있습니다. 금리 상황을 보게 되면 민주당이 금리 인하에 긍정적이다 또는 공화당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각 행정부마다 시기마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수적 측면, 그러니까 우리 시장과 연동해서 미국 시장의 흐름이 어떠했는가를 판단해 보게 된다라면 조지 부시 2세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의 주식 시장이 상당히 좋았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금융위기나 외적 변수가 있었지만 이 외적 변수를 제외하고서 보더라도 그 조지 부시 2세 때 이제 주시장에서의 전체적인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서의 정책적 방향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이제 발현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네. 특이한 점은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제 트럼프 시절에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 주식 시장 자체도 5,500포인트에서 13,500까지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죠. 제가 아까 좀 전에 트럼프 후보가 이제 변칙적이지만 변동성을 좋아하는 주식시장에서는 이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부분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저는 오히려 트럼프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뭐 전기차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슈로의 내용들을 판단하고 있지만 이미 드러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정책을 수반해서 시행하지는 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왜? 너무 변칙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시장 친화적인 특히 부동산 사업을 크게 했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달러가 약세,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달러가 또 약세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면 국내 주식시장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면 국내 주식시장에 우호적이고요.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시장에도 우호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돼서 전기차 뿐만 아니고 네. 다른 산업에 대해서도 기존에 추진했던 방안, 방침과는 좀 다른 결을 달리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국내 주시장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어떤 형태가 좀 더 그렇죠. 우호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억지로 이제 금리 내리라고 이제 저기 연준 의장도 막 불러들이고 막 이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예전에는 그 실제 그 파월을 자를 만한 법적 근거를 한번 찾아봐라 그런 얘기도 실제로 했었던 네네. 분이긴 한데 근데 지금은 파월이 이미 더 하락적으로 방향을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굳이 뭐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 됐고요. 물론 뭐 재지명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할 가능성도 꽤 있는데 사실 옐런 같은 경우도 후보 때 하도 이제 자르겠다고 해가지고 당선되고 나니까 옐런이 당시 의장이 꽤 마음에 들어 연임하고 싶었는데 사실 말한 게 있어서 그냥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저는 뭐 일단은 금리가 인하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예전처럼 파월하고 이렇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특히 이제 파월의 특성상 늦는 대신에 좀 강하게 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만약에 뭐 해리스가 되고 네. 혹은 의회를 민주당이 가져가게 된다면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의외로 저는 미국에서 좀 과한 완화가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 그래서 물가가 다시금 올라가는데 파월은 좀 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턴을 했기 때문에 그 다시 턴하는데도 시간이 걸려서 그때는 오히려 그 유동성 장세가 잠깐 올 가능성도 저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딩에 강한 분들은 오히려 해리스나 뭐 민주당의 하원이 오히려 기회를 줄 수도 있겠다. 물론 그러고 나서 물가가 다시 오른다면 뒤늦게 파월이 혹은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린다면 그때는 추세적 긴축이 들어가면 이번 사이클은 종료될 거라고 보는데 그 전에 한번 파티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후보별로 금리 인하 그리고 달러 약세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두 분이 짚어주셨는데 네. 이 자료도 좀 함께 보시죠. 미국 대선 후보별 수혜 업종 전망에 대해 다룬 자료가 있습니다. 네. 보면 해리스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 헬스케어 이런 업종이 좀 큰 수혜를 받아갈 것 같고요.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방산이나 조선 쪽 섹터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요. 각 후보별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주목해야 될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돈쌤께서 한번 정리해 일단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래도 2차 전지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IRA 관련해 가지고 뭐가 있기 때문에 특히 IRA 같은 경우가
결국 이제 두 가지의 예산의 84%를 다 쓰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에너지 안보하고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거의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후 변화라는 건 이제 신재생을 좀 더 밀어붙이겠다. 지금 분위기가 많이 죽어버렸는데 다시금 불을 지피겠다가 될 것이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해리스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부통령일 때 통과된 거기 때문에 계속 갈 것인데, 뭐 트럼프는 지금 줄이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저는 일단 부통령 시절에 해리스가 좀 힘을 썼던 게 어떤 건가 보면, 일단 기후나 이런 거에는 엄청나게 관심이 있고 헬스케어 쪽에도 관심이 좀 많은데, 문제는 이 헬스케어에 관심이 많다는 게 헬스케어에 과연 도움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 건보 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디케어 같은 게 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약값 같은 것들을 이제 민간 보험사들이 각각 이제 네고시에이션을 하는데, 네네. 거기서 메디케어가 제일 먼저 우선권을 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값을 아무래도 좀 낮게 받아야 되는 압력이 높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헬스케어에 좋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일단 헬스케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좋지만 나쁜 것도 조금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고립주의자니까 동맹을 가지고 어디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뭐 김정은 직접 만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1대1 소위 말하는 이제 맞다이를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항공모함 이런 것보다 새로운 무기가 필요할 것이니 방산 같은 게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조선도 방산이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 우주나 항공우주, 방산, 조선 쪽은 좋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각각 후보별로의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게 좋겠다고 시장에서는 뭐 생각하시겠어요? 조선, 방산, 전기차 이렇게 네. 나누어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 네. 좀 다른 각도로 다른 판단을 각도? 했어요. 뭐냐면 아까 좀 전에 민주당, 공화당 얘기도 했지만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무역 정책에 있어서 다자간 무역 협정을 중시하면서 그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형태에서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보호무역이죠. 이게 뭐냐면 중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국 때리기를 계속 할 것이냐, 중국에 대해서 또 완화된 제스처를 취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더 완화된 취지에서의 그 중국 때리기가 좀 덜 할 것 같아요. 반면에 트럼프는 계속 중국 때리기를 시전할 것 같죠. 네. 그래서 중국 경기가 좀 더 살아나는 가운데에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훈풍이 불 수 있는지, 아니면 중국 때리기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중국과 견제된 상태에서 지금까지의 주식시장 모습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이제 트럼프 후보가 됐을 때 변칙적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살아나고 변동성에 의한 시장의 뭐 활성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부유를 말씀드렸는데, 네.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해리스 후보가 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일부 완화된 어떤 제스처, 견제, 완화된 제스처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면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 낙수 효과에 의한 산업 경기의 호전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누가 되더라도 또 거기에 따른 전략적인 종목과 업종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내용들이 국내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가 될 것이라 예상해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네. 누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형태로의 시장 그 전망과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 그러게요. 저는 이제 해리스 후보가 되면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된다고. 경기 민감주. 네.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뭐 앞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섹터의 종목. 경기 민감주 엄청 많잖아요. 철강, 조선, 뭐 자동차도 있고 반도체도 반도체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석유화학하고 유통 쪽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석유화학은 뭐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뭐 대한유화 같은 종목들, 1차 그 소비재 산업의 생산품을 만드는 회사들이고요. 네. 유통은 이제 백화점 회사들도 긍정적으로 경기 민감, 그러니까 흐름이 개선될 거고, 항공주도 또 같이 봐야 될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좀 할까요? 네, 두 분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보자면 누가 될 것 같으세요? 그냥 캐주얼하게. 제 친구가 이제 미국 시민,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투표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야, 요즘에 해리스가 많이 올라온 것 같더라. 어떠냐, 시장 분위기는? 전체 분위기는? 야, 샤이 트럼프 무시 못한다. 숨어있는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이 그렇게 많다랍니다. 자기가 드러냈고 지지를 못하지만 숨어있는 샤이 트럼프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에 대한 우세를 뭐 제 친구는 표본이 작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트럼프. 저도 아직은 트럼프입니다. 그래요? 네. 해리스는 지금 제가 봤을 때
트럼프 혐오 이상의 전략을 못 내놓고 있어요. 음. 트럼프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MZ들도 특히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 같은 것보다 트럼프가 너무 그냥 감정적으로 싫어서 하는 분들도 이거 있고. 수연하면 예, 비슷합니다. 너무 싫대잖아요. 예, 그 인터뷰에서 자주 보이는 학을 때요, 모습이에요. 학을 때. 왜 싫어요 하면 그냥 싫어요. 그냥 너무 싫어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이제 정치인이 갖고 있는 숙명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좀 넘어가야 되는데 트럼프가 싫지만 왜 해리스여야 되느냐는 약합니다. 약하고 흑인과 이제 뭐 인도계 이런 게 있지만 사실 그분이 흑인의 삶을 산 것도 아니고 인도계 이민계의 삶을 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국 엘리트의 삶을 살았는데 피부색만 약간 그런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앞으로 56일 안에 보여주지 않으면 지금 컨벤션이 피크를 찍고 조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 다시 이번에 반전해서 뒤집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면 네. 조금 해리스는 이제 좀 석패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두 분은 트럼프, 저는 해리스, 앵커님은? 저는 누가 되든 세계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싸우지 말고 전쟁은 안 전쟁도 안 일어나겠죠. 나고 다 이렇게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래야 진행을 하는 거군요. 자, 그러면 두 분의 마무리 한마디씩 들어보면서 이제 좀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돈쌤님부터. 네, 일단 어느 후보가 되느냐보다 불확실성 자체가 세기 때문에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핵심이라고 보는데 누가 되든 간에 그렇죠. 한 명이 앞서가면 그렇죠. 거기 맞춰서 뭔가 전략을 짤 맞습니다. 텐데 비등비등하고 하니까. 어딘 또 앞선다 그러고 새로운 사람 나오고 막 이러니까 오히려 우리 같이 주변에 사이드에 있는 나라들은 어디에 발맞춰야 될지 너무 고민이 많으니까. 불확실성이죠. 그게. 불확실성. 알겠습니다. 김대중 대표님은요? 뭐 양 후보 접근법은 다르지만 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경기 부양이거든요.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도 이제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선 토론 앞으로도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누가 되든지 우리나라 같이 좀 미국이랑 같이 좀 경제도 잘 살고 좀 평화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김대준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